제가 꿈에 그리던 여행 비용을 전부 냈지만 딸은 저를 두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날 밤 딸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을 때 저는 곧 닥쳐올 지옥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는 결코 입에 담으리라 생각지 못했던 이야기를 당신에게 들려주려고 합니다. 만약 당신도 60세가 넘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가치가 있다고 믿으신다면 댓글에 1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부디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자고요. 제 이름은 김은숙입니다. 저는 67살이고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낡은 2층짜리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제 외동딸 민지를 키워낸 바로 그 집이죠. 분홍빛이 바랜 벽지 위에는 사진들이 가득합니다. 사랑초등학교에 남색 교복을 입고 처음 학교에 가던 날의 사진,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그 환한 미소를 띤 채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15년 전 약수동 성당에서 올린 결혼식 사진까지. 그 결혼식 때 입은 드레스의 꽃 자수는 제가 6개월 동안 한 땀 한 땀 직접 수놓은 것이었죠. 매일 아침 저는 5시 반에 일어납니다. 차가운 장판 바닥에 발을 디딜 때면 제 관절은 이 낡은 집의 나무 계단처럼 삐걱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작은 부엌에서 보글보글 된장찌개를 끓이면 집 안에는 늘 구수한 냄새가 맴돕니다. 민지가 어렸을 때 잠옷바람으로 부엌을 뛰어다니며 누룽지에 설탕을 뿌려달라고 조르던 시절에도 집 안에는 바로 이 냄새가 가득했죠. 저의 일과는 항상 똑같습니다. 마당의 화초들이 물을 충분히 먹었는지 확인합니다. 큰 손녀 서연이가 태어났을 때 심은 벚꽃나무와 봄이면 어김없이 붉은 꽃을 피우는 진달래들. 그러고 나서는 길 쪽으로 난 창가에 놓인 등나무 의자에 앉아 이웃들이 알루미늄 호일에 싼 김밥과 보온병을 들고 화곡역으로 바쁘게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은 달랐습니다. 저는 지난 3주 동안 마치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어린아이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제 머리맡 서랍장에는 보물처럼 소중히 보관해둔 동남아 크루즈 여행 티켓 2장이 있었습니다. 한 장에는 제 이름 김은숙이, 다른 한 장에는 제 딸 김민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제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꿈도 꾸지 못했던 여행. 모든 돈이 딸의 교복값, 책값, 주말마다 문화센터에서 배우던 피아노 레슨비로 들어갔으니까요. 그 티켓은 제가 지난 5년간 고추장 단지 뒤에 숨겨둔 맥심 커피믹스 상자에 모은 돈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푼돈을 아껴 동전 하나, 지폐 한 장까지 차곡차곡 모았죠. 끼니를 거르고 마을버스 대신 걸어다니고 새 옷을 사는 대신 낡은 옷을 기워 입었습니다. 오직 이 순간만을 위해서요. 딸과 단둘이 떠나는 여행! 어릴 적 민지가 엄마, 내가 크면 꼭 같이 바다 구경시켜줄게 라고 말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침 9시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날카로운 벨소리에 깜짝 놀라 꽃무늬, 홈웨어 위에 커피를 몇 방울 쏟고 말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잘 지내세요? 민지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다정했습니다. 마치 10대 시절에 외출할 용돈을 타내려 할 때 쓰던 그 애교 섞인 말투였죠. 그럼 우리 딸, 여행 준비는 다 끝났어. 어제 이마트 가서 새 수영복도 샀단다. 이 나이에 무슨 주책이냐 싶겠지만 점원이 남색이 저한테 잘 어울린다고 하도 그래서 엄마 잠깐만요. 실은 그것 때문에 전화했어요. 그 말투에서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의사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처럼 속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제가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요. 솔직히 엄마가 같이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마당의 진달래는 색을 잃은 듯했고 컵 안의 커피는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저 멀리 대로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마저 아득한 메아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같이 가는 게 좋은 생각이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이니? 아, 엄마 오해는 마세요. 그게 아니라 엄마는 예전처럼 기운이 없으시잖아요. 조금만 걸어도 힘들어하시고 화장실도 자주 가셔야 하고 깊은 물도 무서워하시고 게다가 의사 선생님이 혈압 조심하라고 하셨잖아요. 근처에 병원도 없는 배 안에서는 위험할 수 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커피잔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타일 바닥에 부딪히며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3년 전 어버이날에 민지가 선물해준 세상 최고의 엄마라는 금색 글씨가 잦은 사용으로 거의 지워져 버린 바로 그 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행은 내가 낸 돈으로 가는 거잖니, 민지야. 내 돈으로. 우리 둘의 꿈이었는데. 네, 엄마.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엄마는 이제 살 만큼 사셨고
인생을 아시잖아요. 저는 아직 즐기고 싶고 새로운 곳도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애들은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애들을 안 데려가는 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닐까요? 애들? 내 손녀들? 서연이와 지우를 내 대신 데려가겠다고? 게다가 민지는 제가 충격을 소화할 틈도 주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티켓값은 이미 지불돼서 이름도 못 바꿔요. 아무도 안 쓰면 너무 큰 손해잖아요.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시면서 드라마 보시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제 말 들으세요, 엄마. 이게 모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에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딸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에서는 뚜뚜찌 하는 통화 종료음만 울렸고 저는 맨발 주위로 흩어진 제 애장품 컵 조각들 한가운데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30년간의 희생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면서요. 그 순간 깨진 유리 조각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딸이 저를 더 이상 어머니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저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깨진 유리 조각들 사이에 서서 지난 세월 동안 아니라고 말했어야 할 때 그래라고 대답했던 모든 순간들이 회전목마처럼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민지가 늘 똑같은 애교 섞인 목소리와 교묘한 논리로 저를 구슬렸던 모든 순간들이요. 8살 때 동네 가게에 있던 분홍색 자전거를 사달라고 졸랐을 때 엄마, 친구들은 다 자전거 있는데 나만 없어. 공원에 가기 창피해. 저는 남편이 남긴 유일한 귀중품이었던 제 결혼 반지를 팔아 그 자전거를 사주었습니다. 민지는 3달 정도 타더니 마당 구석에 버려두었고 자전거는 녹슬어 갔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강남의 팰리스 홀에서 성년의 날 기념 파티를 열어달라고 졸랐을 때 엄마,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집에서 조촐하게 하면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 집 가난하다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저는 6개월 동안 밤마다 빌딩 청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해가 뜰 무렵 집에 돌아오면 독한 세제에 손은 갈라지고 등은 부서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딸은 수입 드레스에 밴드까지 부른 화려한 파티를 열었죠. 대학 졸업식 날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저는 10년 동안 모든 경조사에 입었던 남색 정장을 또 꺼내 입고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경영학과 학위증을 받는 모습을 보며 힘껏 박수를 쳤죠. 그 학위는 제가 양평에 있던 부모님 집, 제가 어릴 적 가을가에서 자랐던 그 작은 집을 팔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식이 끝난 후 저는 딸이 달려와 저를 안아주며 제 희생을 알아주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청담동 부잣집 아들이었던 당시 남자친구 박준호에게 곧장 달려갔습니다. 그는 늘 저를 마치 가사도우미처럼 쳐다보던 아이였죠. 엄마, 저희는 준호 씨 부모님이랑 포시즌스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 먹기로 했어요. 아시다시피 엄마는 거기 어울리는 옷이 없으시잖아요. 걱정 마세요. 내일 와서 다 얘기해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부엌에서 혼자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딸은 프랑스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배를 들었겠죠. 제가 포함되지 않은 미래를 위해서요. 가족 앨범은 제게 고문, 도구가 되었습니다. 모든 중요한 사진 속에 제가 있었습니다. 민지가 유럽으로 한 달간 신혼여행을 떠났을 때 출산 후 회복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갓 태어난 서연이를 안고 있는 제 모습. 지우의 돌잔치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딸이 미용실에서 네일아트를 받고 있던 그 순간 사위인 준호가 맹장 수술을 받았을 때 병원 밥은 끔찍하고 자기는 요리할 줄 모른다는 딸의 말에 집에서 만든 음식을 싸들고 3일 내내 병원을 지켰던 제 모습. 모든 사진은 제 보이지 않는 존재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늘 배경에 있었습니다. 접시를 나르고 상을 치우고 아이들을 돌봤지만 아무도 저를 제대로 봐주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 나타났다가 공을 치아할 시간이 되면 사라지는 유용한 유령 같았죠. 엄마는 이런 거 잘 하시잖아요. 민지는 아이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할 때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보다 인내심도 많으시고요. 게다가 이제 은퇴하셔서 시간도 많잖아요. 저는 일 때문에 바빠서 힘들어요. 그래, 일. 딸은 청담동의 한 부티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습니다. 그곳에서 파는 원피스 한 벌 값이 제 한 달 연금보다 비쌌죠. 하지만 딸의 이야기 속에서 그녀는 바쁘고 중요한 여성이었고 교육부에서 30년간 사무직으로 일하다 은퇴한 저는 그저 할 일 없는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지난 추석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틀 내내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과일을 듬뿍 넣은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과 호박전, 식혜와 갓 부친 녹두전까지.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유기 그릇과 술을 놓은 식탁보로 차린 상은 잡지에 나오는 것처럼 근사했습니다. 민지는 준호와 아이들을 데리고 2시간이나 늦게 도착했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보며 음식을 먹기 시작했죠. 와, 엄마, 음식 정말 맛있다. 근데 갈비찜이 조금 질기네?
다음엔 압력솥에 좀 더 오래 쪄야겠어요. 잡채는 참기름이 좀 부족하고. 그래도 집밥치고는 괜찮네요. 집밥. 마치 다른 선택지가 있기라도 한 것처럼. 마치 제가 준호네 가족처럼 백화점에서 명절 음식을 주문할 형편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저녁. 식사 후 제가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는 동안 거실에서 민지가 준호에게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우리 엄마도 이제 늙었나 봐. 자꾸 깜빡깜빡하고 레시피도 헷갈려 하고 더 심해지기 전에 걱정이네. 나중에 장모님 아프시면 네가 모셔야 할까봐 걱정돼. 준호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가능한 한 오래 혼자 지내셨으면 좋겠어. 나이 든 사람 돌볼 시간 없어. 가끔 이렇게 와서 얼굴 비추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다고. 가끔. 딸은 한 달에 한 번 늘 바쁘게 늘 무언가 필요할 때만 찾아왔습니다. 미용실 예약이 있어서 아이들을 봐달라고 하거나 신용카드, 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아파트에 공간이 없으니 짐을 좀 맡아달라고 하거나 우리 집은 딸의 개인 창고가 되어버렸습니다. 작은 방은 딸의 물건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는 쓰지 않지만 혹시 둘째 낳으면 필요할지도 모르는 아기 침대, 살이 쪄서 맞지 않지만 살 빼면 다시 입을 옷들, 준호가 새로 바꾸기로 했지만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가구들, 딸은 늘 가져가기만 하고 준 적은 없었습니다. 깨진 컵 조각들을 쓸어 담으며 폭풍 후 구름처럼 한 가지 질문이 제 머릿속에 피어올랐습니다. 민지는 과연 한 번이라도 저를 공짜 자원에 공급원 그 이상으로 본 적이 있었을까? 지난 38년간의 모녀 관계에서 딸이 자신의 이익보다 제 안위를 먼저 생각했던 순간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 저는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제 생일에 저를 놀라게 해주었거나 휴가에 저를 초대했거나 제가 아플 때 말없이 찾아와 간호해 주었던 단 한 번의 경우라도 있는지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단 하나도요. 현실이 찬물처럼 제게 끼얹어졌습니다. 거의 40년 동안 저는 결코 딸이 되는 법을 배우지 못한 딸에게 완벽한 어머니였습니다. 그 전화 통화가 있고 사흘 후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구겨진 교복 차림에 눈이 퉁퉁 부은 차에 서 있는 사람은 12살짜리 손녀 서연이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오늘 할머니 댁에 가 있으래요. 엄마는 병원 가셔야 하고 아빠는 바쁘시다고. 서연이는 언제나 제 약점이었습니다. 민지의 어릴 적 모습과 똑 닮았죠. 꿀 색깔 눈동자, 웨이브진 갈색 머리, 제 마음을 녹이는 수줍은 미소까지. 하지만 딸과는 달리 서연이에게는 민지가 10대 시절 어느 순간 잃어버린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능력이었죠. 아가, 무슨 일 있었니? 왜 울었어? 어제 엄마가 혜진 이모랑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여행 얘기하면서 웃고 있었어요. 할머니 설득하는 거 정말 쉬웠다고. 그냥 죄책감 느끼게 만들면 할머니는 뭐든 다 허락한다고 그랬어요. 서연이의 모든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딸은 제 꿈을 훔친 것도 모자라 저를 조종하기가 얼마나 쉬웠는지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크루즈, 여행이 자기한테 딱이라고 했어요. 할머니 돌보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쉴 필요가 있었다고요. 할머니가 너무 요구하는 게 많고 늙은이의 투정은 이제 더는 못 받아주겠다고 했어요. 늙은이의 투정, 제 슬픔의 순간들, 관절염 통증에 대한 가끔의 불평, 버려졌다고 느낄 때 흘리는 눈물을 딸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서연이는 고통의 원인을 전부 이해하지는 못해도 그 아픔을 아는 아이의 맹렬함으로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할머니가 안 가시면 저도 이 여행 안 갈래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할머니가 다 돈 내셨잖아요. 그 순간 저는 제 손녀가 딸이 잃어버린 무언가를 물려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기본적인 양심이었죠. 그날 오후 서연이가 집으로 돌아간 뒤 저는 등나무 의자에 앉아 제 딸에게 제가 보이지 않았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은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패턴이었고 전략이었습니다. 제 65번째 생일. 저는 하루 종일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 최소한 문자 메시지라도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밤 9시가 되어서야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 엄마, 생신인 거 깜빡했어요. 이번 주에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요. 걱정 마세요. 주말에 케이크 사 들고 갈게요. 케이크는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에 물어보니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뭘 그런 걸 마음에 담아두세요. 그 나이엔 생일이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작년 겨울에 폐렴에 걸렸을 때 저는 닷새 동안 40도 고열에 시달리며 꼼짝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첫날 딸에게 전화해 약 좀 타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엄마, 오늘만은 안 되겠는데요. 애들 학교에서 학예회가 있고
끝나면 준호 씨랑 회사 상사분들이랑 저녁 약속이 있어요. 남편 일에 엄청 중요한 자리라서요. 내일은 꼭 들를게요. 내일은 모레가 되었고 모레는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저를 돌봐준 것은 80살의 이웃, 옆집 박 할머니였습니다. 지팡이 없이는 걷기도 힘든 그분이 꿀을 넣은 생강차를 끓여다 주시고 얼마 안 되는 연금으로 제 약을 사다 주셨습니다. 일주일 뒤에 마침내 민지가 나타났을 때 저는 이미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엄마, 다 나으셨다니 다행이네요. 엄마는 강하시니까 제가 올 필요 없을 줄 알았어요. 보세요. 혼자서도 잘 이겨내셨잖아요. 혼자서.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넘어져 엉덩이뼈를 다쳤을 때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바닥을 기어 겨우 전화기를 잡고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딸이 전화를 받았지만 배경은 시끄러웠습니다. 음악 소리, 웃음소리, 잔 부딪히는 소리. 무슨 일이에요, 엄마? 저 지금 중요한 저녁 식사 중이니까 빨리 말씀하세요. 넘어졌어, 딸아. 일어날 수가 없어. 아무래도 크게 다친 것 같아. 엄마는 항상 그렇게 호들갑이시더라. 그냥 놀라신 거겠죠. 심호흡하고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내일 통화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화장실 바닥에 4시간을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집에 불을 켜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박 할머니가 담을 넘어와 괜찮은지 확인해 주실 때까지요. 다음 날 제가 민지에게 따져 묻자 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엄마, 제가 심각한지 어떻게 알아요? 엄마는 항상 모든 걸 과장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괜찮으시잖아요. 그렇죠?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그날 밤 민지가 페이스북에 올리기 시작한 여행 사진들을 보면서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극적인 붕괴는 아니었습니다. 마치 마른 나뭇가지가 마침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꺾이는 것처럼 조용하고 필연적이며 완전한 부서짐이었습니다. 사진 속 민지는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와 지우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 원피스를 입고 유람선 갑판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제 월세보다 비싼 셔츠를 입고 선상 레스토랑에서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 중 하나로 민지는 스위트룸, 제가 돈을 낸 바로 제 스위트룸 사진을 올리며 제 속을 뒤집어 놓는 글을 덧붙였습니다. 우리 딸들에게 이런 멋진 경험을 선물할 수 있어서 축복받은 시간. 엄마의 희생은 언제나 가치 있는 것. 바라와 자랑스러운 엄마, 잊지 못할 여행, 5월 가족은 축복. 엄마의 희생. 딸은 자기 이야기의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딸들을 위해 희생하는 헌신적인 어머니. 경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진짜 희생을 한 저는 딸의 이야기 속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댓글이 제게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이렇게 멋진 엄마를 둔 딸들은 정말 행운이네. 이런 여행 선물해주려고 정말 열심히 일했나 보다. 존경스러워. 딸들은 평생 이 여행을 기억할 거야. 엄마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지. 민지는 모든 댓글에 네, 쉽지는 않았지만 우리 딸들은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요.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죠. 같은 변형된 답변을 달았습니다.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죠. 정확히 제가 38년 동안 딸을 위해 해온 일이었습니다. 차이점은 저는 그에 대한 인정을 한 번도 받지 못한 반면 딸은 제 돈을 손녀들에게 쓴 공로를 모두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너무 빨리 일어나는 바람에 의자가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부엌으로 가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부모님께 물려받은 양평 땅에 서류가 들어있는 파일. 마을 중심계에서 가까운 작지만 위치 좋은 땅이었고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내는 가족에게 임대 중이었습니다. 그 돈은 제가 비상시를 대비해 몰래 모아두고 있던 돈이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저는 그 비상사태가 바로 저 자신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촌 동생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나 은숙이 누나다.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양평 땅 좀 팔아야겠다. 최대한 빨리. 누나, 정말이에요? 그 땅값 엄청 올랐는데. 팔면 돈은 꽤 만지겠지만 한번 팔면 확실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땅 매매는 2주 만에 끝났습니다. 4억 5천만 원. 제 평생 한 번에 구경해 본 적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사촌 동생 민수는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가졌다면 결국 늘 그랬듯이 가족의 비상사태를 위해 저축하는 게 낫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말았을 테니까요. 화요일 아침 제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민지가 예고도 없이 저희
집에 나타났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딸의 얼굴에는 심상치 않은 소식을 들은 사람의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땅 파셨다는 게 사실이에요? 민수, 입 가벼운 녀석이 자기 아내에게 말했고, 그의 아내는 준호의 누나와 아는 사이였습니다. 이 도시에서 소문은 지하철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그 질문은 딸을 완전히 허를 찔렀습니다. 38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딸의 말에 질문으로 되받아친 적이 없었습니다. 늘 설명하고 정당화하고 사과했었죠. 무슨 상관이냐니요. 그 땅은 우리 가족 땅이었어요. 제 유산이었고 우리 애들의 미래였다고요. 그건 내 것이었어, 민지야. 내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주신 것. 그리고 돈이 필요해서 팔았어. 그렇게 큰 돈이 왜 필요하세요? 집도 있으시고 연금도 받으시고 큰돈 들어갈 때도 없으시잖아요. 혹시 사기당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 연세에는 노인들 등치는 사기가 많다던데. 노인. 이제 저는 제 재산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노망난 늙은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속이지 않았어. 내가 원해서 판 거야. 민지는 마치 동물원 우리에 갇힌 맹수처럼 거실을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하이힐이 타일 바닥에 부딪히며 신경을 곤두쓰는 빠른 리듬으로 또각거렸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에요, 엄마. 그 땅이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그게 우리 손녀들 미래에 어떤 의미인지 아시냐고요? 서연이는 사립대학에 가고 싶어 할 거고 지우는 치아 교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신 거예요? 나는 지난 38년간 내 생활비, 내 변덕, 내 비상사태를 다 해결해 줬는데 정작 내가 너와 단 한 번의 여행을 원했을 때 너는 나를 헌신짝처럼 내버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민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딸은 저를 정말로 보고 있었습니다. 넘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말을 한 사람으로서요. 아, 엄마, 아직도 그 크루즈 여행 때문에 그러세요? 그건 엄마를 위한 거였다고 설명했잖아요. 가셨어도 즐기지 못했을 거예요. 그게 더 닥쳐. 제 폐에서 나온 고함 소리는 저 자신도 모르는 힘을 담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유령이라도 본 듯 입을 떡 벌렸습니다. 다시는 그게 나를 위한 것이었다고 말하지 마. 다시는 내가 뭐가 좋은지 모르는 어린애 취급하지 마. 나는 내 엄마지 네가 돌봐야 할 자선 프로젝트가 아니야. 민지는 저희 엄마가 쓰시던 소파, 제가 아기였던 딸을 재웠던 바로 그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딸의 자세는 위로를 구하는 딸의 모습이 아니라 다음 수를 계산하는 전략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여행권은 제가 잘못했다는 거 인정할게요. 하지만 땅을 판 건 다른 문제예요. 그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쳐요. 가족의 자산이었잖아요. 내가 팔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단 한 번도 언급한 적 없는 가족 자산이지. 언젠가 우리 것이 될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했으니까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부모는 자식에게 무언가를 남겨주는 거요. 난 아직 죽지 않았어, 민지야. 물론 아니죠,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제 말은? 그러니까 노후에 아무것도 없이 남게 되면 끔찍하잖아요. 노후. 마치 제 인생이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어 신중하게 관리해야 하는 상품이라도 되는 것처럼 전화가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장모님, 저 준호입니다. 민지한테 땅 얘기 들었어요. 저희가 그 돈을 현명하게 투자하는 걸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아주 안전한 투자 펀드가 있는데 그가 말을 끝내기 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5분 뒤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서연이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가 증조할아버지 집을 팔았다고 했어요. 이제 우리 방학 때 거기 놀러 갈 수 없는 거 진짜예요? 그 질문은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서연이는 이 모든 일에 아무 잘못이 없었지만 딸은 손녀를 감정적인 무기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아가, 그 집은 이미 오래전에 없어졌단다. 할아버지가 네가 아주 어릴 때 파셨어. 빈 땅만 남아 있었지. 아, 엄마는 할머니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휴가지를 잃었다고 했는데 제 탓으로 민지는 제가 가족의 꿈을 파괴한 악당이라는 서사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 할머니가 저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찐 옥수수가 담긴 접시를 들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계셨죠. 은숙 씨, 아까 민지가 댁에서 아주 화가 나서 나가던데 무슨 일 있어요? 박 할머니는 15년 동안 제 이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보셨죠. 제가 아플 때 민지가 찾아오지 않던 밤들, 돈을 빌려가고는 절대 갚지 않던 일들,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을 때 제게 소리치던 모습들. 아버지 땅을 팔았어요, 할머니. 민지가 자기 유산이었다면서 길길이 날뛰네요. 할머니는 부엌 식탁에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주름진 그 손이 가족관계의 복잡성을 이해할 만큼 충분히 긴 세월을 살아온 사람의 다정함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뭘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온전히 제 것이 생긴 거고 저를 걸림돌 취급하는 사람에게 줄 생각은 없다는 것만 알아요. 잘 생각했어요, 은숙 씨. 나도 아들이 미국으로 떠나고 다시는 연락 안 했을 때 내 폐물을 다 팔았지. 그래도 은숙 씨는 딸이 어디 있는지는 알잖아요. 비록 못되게 굴어도. 그 후 며칠은 조직적인 감정적 압박의 연속이었습니다. 민지는 매일 오후 다른 논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하루는 제 정신 건강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엄마, 그 연세에 그렇게 급격한 변화를 겪는 건 치매 초기 증상일 수 있어요. 다른 날은 순수한 감정적 협박이었습니다. 애들이 할머니가 왜 자기들 미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지 물어봐요. 준호는 무료 재무 상담을 제안하며 매일 아침 전화했습니다. 한 번도 저를 찾아온 적 없던 민지의 언니 혜진이 일요일에 이야기나 하러 왔다는 핑계로 나타나서는 실제로는 제 재정 계획에 대해 신문했습니다. 심지어 민지의 대부인 제 친구 찬우 씨까지 전화해서 자식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며 이 나이에 원한을 품고 살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민지 버전의 이야기를 들었던 겁니다. 제가 사소한 일로 가족을 벌주고 있으며 순전히 이기심 때문에 손녀들의 행복을 위태롭게 만드는 심술궂은 늙은이라는 이야기. 하지만 다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서연이가 혼자 저희 집에 왔습니다. 교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고 손에는 4번 접은 편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드리려고 편지 썼어요. 엄마는 제가 온 거 몰라요. 편지는 12살 아이가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해 쓴 조심스러운 글씨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할머니께 엄마랑 아빠는 할머니가 땅을 팔아서 우리한테 화가 났다고 하세요. 하지만 저는 할머니가 화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라도 누군가 제 꿈의 여행을 빼앗아 가면 화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돈이니까 할머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지우랑 저는 할머니가 돈이 있든 없든 똑같이 사랑해요. 파신 돈으로 할머니를 위해 좋은 일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서연이가.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죠. 제 가족 중에 적어도 한 명은 저를 자원의 공급원, 그 이상으로 봐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몇 분 동안 꼭 껴안고 사과향 샴푸 냄새를 맡으며 제 목을 감싼 작은 팔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고맙다 우리 아가. 이게 나한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너는 상상도 못할 거야. 할머니, 뭐 하나 여쭈어봐도 돼요? 그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있잖니, 서연아. 할머니는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해볼까 해. 뭔데요?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 서연이가 다녀간 후 제 내면에서 무언가 변했습니다. 마치 손녀의 편지가 오랫동안 꺼져있던 작은 불씨를 되살린 것 같았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자문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민지에게 필요한 것, 아이들에게 좋은 것,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김은숙을 위해 무엇을 원하는가? 그 답은 그날 밤 병원 대기실에서 본 잡지를 넘기다가 찾아왔습니다. 주민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시니어 유화 강좌 광고였습니다. 창조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라는 슬로건이 적혀 있었죠. 사진에는 제 나이 또래의 한 여성이 물감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이젤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틈틈이 그림을 그리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제 스케치북은 잠든 민지의 초상화, 양평의 풍경, 우리 집 마당의 꽃들로 가득했었습니다. 민지가 크면서 남편이 그런 쓸데없는 짓이라고 부르던 것들에 쓸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제 모든 자유시간은 늘어나는 딸의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 일하는 데 쓰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문화센터까지 8블록을 걸어갔습니다. 민지나 아이들과 관련된 목적 없이 동네를 벗어난 것은 몇 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도심의 거리를 걸으며 옛 건물들의 정면과 분주한 사람들을 구경하는 단순한 행위 자체가 작은 모험처럼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화 강좌 때문에 왔는데요. 보라색으로 머리를 염색한 젊은 접수 직원이 진심 어린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잘 오셨어요. 미술 수업은 처음이세요? 40년 만에. 처음이에요. 정말 멋지네요. 자기 자신을 재발견하는 기분이실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재발견한다. 수강 신청서를 작성하는 동안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비상연락처를 적는 칸에서 저는 망설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민지의 이름을 적었을 겁니다. 대신 저는 박씨 할머니라고 적고 옆집 이웃의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첫 수업은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교실에는 자연광이 들어오는 큰 창문이 있었고 테레비뉴와 희망의 냄새가 났습니다. 저 외에 8명이 더 있었는데 모두 50대 이상이었고 초심자들이 의뢰짓는 긴장과 흥분이 뒤섞인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40대쯤으로 보이는 손에 늘 물감이 묻어있는 클라우디아. 선생님이 우리를 환영했습니다. 여기서는 실수는 없어요. 오직 실험만 있을 뿐이죠. 여러분은 자신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던 부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제 첫 캔버스는 아름다운 혼돈이었습니다. 마당에 진달래를 그리려 했지만 결과물은 분홍색 추상적인 얼룩에 가까웠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현재에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누가 나를 필요로 하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생각하지 않은 채 바로 그 순간에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집에 도착했을 때 민지가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상용 열쇠를 사용해 들어온 것이었죠. 어디 갔다 오세요, 엄마? 10번도 더 전화했어요.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았잖아요. 그림 수업에 갔었어. 무슨 수업이요? 그림. 문화센터 강좌에 등록했어. 민지는 제가 서커스단에 입단했다고 말한 것처럼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그 연세에 물감놀이 하는 게 좀 우습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리고 그거 얼마예요? 책임져야 할 일도 있으신데 그런 쓸데없는데 돈 쓰시면 안 되죠. 무슨 책임? 그야 집, 건강, 비상금을 위한 저축 같은 거요. 그리고 사실 서연이 사립중학교 등록금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이번에 들어가는데 너무 비싸서요. 거기 있었다. 딸이 찾아온 진짜 이유. 언제나처럼. 아니, 민지야. 뭐가 아니에요? 서연이 등록금 안 내줄 거야. 그림 수업도 그만두지 않을 거고. 그리고 너한테 더 이상 돈 안 줄 거야. 민지는 마치 제가 중국어로 말이라도 한 듯 입을 떡 벌렸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요즘 너무 이상하세요. 공격적이시고요.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겠어요. 호르몬 문제일 수도 있어요. 호르몬 문제. 제가 아니라고 말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외의 모든 것. 내가 왜 이러냐면 네 개인 금고 노릇하는데 지쳤기 때문이야. 제가 엄마를 금고로 본다고요? 엄마는? 제 엄마잖아요. 엄마는 자식을 돕는 게 당연해요. 딸도 엄마를 돕는 거야, 민지야. 네가 나를 도와준 게 마지막으로 언제였니? 민지는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즉각적인 대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네가 내 기분이 어떤지 물어본 게 마지막으로 언제였지? 아이들을 봐주거나 돈을 내줄 필요 없이 그냥 무언가에 나를 초대한 게 마지막으로 언제였냐고? 엄마, 제가 엄마 많이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하지만 네가 무언가 필요할 때만이지.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순간 저는 마침내 딸의 마음에 가닿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수년간 제게 입힌 상처를 인정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한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엄마를 위해 해드린 게 얼만데. 네가 나를 위해 해준 모든 것? 네. 그렇게 많은 관심이 필요한 엄마를 모시는 게 쉬운 줄 아셔요? 엄마가 점점 더 잘 잊어버리고 느려지고 의존적으로 변하는 걸 제가 모를 줄 아세요? 엄마를 돌보기 위해 제 인생 전체를 재조정해야 했어요. 돌보기. 폐렴에 걸렸을 때 찾아오지 않았고 화장실에서 넘어졌을 때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무언가 필요할 때 외에는 방문조차 하지 않던 이 여자가 진심으로 자기가 저를 돌보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내 집에서 나가. 네? 내 집에서 나가라고. 당장. 엄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전 엄마 딸이에요. 내 딸이기 때문에 더욱더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나가. 민지는 마치 끔찍한 불의의 희생자라도 된 듯 극적인 몸짓으로 소파에서 일어섰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네. 진실을 말했다고 친엄마가 저를 쫓아내다니. 하지만 좋아요, 엄마. 무언가 필요할 때, 외로울 때, 자신이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나가라고 한 건 바로 엄마였다는 걸 기억하세요. 딸은 문으로 향하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를 계속 보이시는 한 애들 데리고 올 생각 마세요. 할머니가 이기적으로 구는 모습을 애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으니까요.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에 창문 유리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남겨져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해방감 때문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 처음으로 저는 선을 그었습니다. 타인을 위한 자원 그 이상으로 존재할 제 권리를 지켜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후회 때문이 아니라 수십 년간 느껴보지 못했던 이상한 에너지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몇 년 동안 숨을 참고 있다가 마침내 내쉴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아침 6시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장모님, 민지가 어젯밤에 아주 속상해서 들어왔어요. 장모님께서 아주 심하게 대하셨다면서요. 연세가 드시면 성격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건 이해하지만 가족에게 화풀이 하시면 안 되죠.
장모님께는 저희밖에 없잖아요. 준호군, 전화 끊겠네. 그리고 다시 한번 자네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치려고 전화하면 내 전화번호를 바꿀 걸세. 하지만 장모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바로 통신사에 전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화번호를 바꾸고 싶습니다. 20분 뒤 제게는 새 번호가 생겼습니다. 박할머니와 문화센터만 아는 번호.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허락 없이는 아무도 저를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 삶에 대한 통제감은 짜릿했습니다. 그날 오후 두 번째 그림 수업에서 클라우디아 선생님이 제게서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은숙 씨, 오늘 더 편안해 보이세요. 무거운 걸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무거운 사람 하나를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첫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캔버스 속 여자는 진정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민지에게서 아무 소식 없이 3주가 흘렀습니다. 수십 년 만에 겪어본 가장 평온한 3주였습니다. 제 하루는 새로운 리듬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아침을 먹고 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세세한 것들을 관찰하며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그림 수업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불필요한 사치에 돈을 낭비한다는 죄책감 없이 제 돈으로 산 소설책을 읽었습니다. 벌써 그림 5점을 완성했습니다. 마지막 그림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창문에서 본 주황빛 노을과 정영에 있는 마당의 진달래. 클라우디아 선생님은 제가 색과 구도에 대한 타고난 감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67살에 저는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 외에 다른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제 평화는 어느 일요일 오후에 깨졌습니다. 박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문을 두드렸습니다. 은숙 씨, 집 밖에 10명 정도가 서 있어요. 민지네 식구들이랑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다들 분위기가 험악해 보여요. 창문으로 엿보았습니다. 모두 거기 있었습니다. 마치 장례식에 온 것처럼 검은 원피스를 입은 민지. 이게 비즈니스 미팅이라도 되는 듯 양복과 넥타이 차림의 준호, 가장 좋은 옷을 입은 아이들,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온 민지의 언니 혜진, 제 친구이자 민지의 대부인 찬우 씨, 그리고 길에서 겨우 인사나 나누던 새 집 건너 이웃인 정자 씨까지 가족 중재였습니다. 아이들을 감정적 방패로 삼고 다른 사람들을 제 소위 비이성적인 행동의 증인으로 내세워 집단으로 저를 압박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몇 주 동안 이 순간을 상상했고 무엇을 해야 할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민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눈은 빨갛고 10대 시절부터 완벽하게 연마한 피해자의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엄마, 얘기 좀 하러 왔어요. 저희 모두 엄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나는 걱정해달라고 부른 적 없는데. 은숙 씨, 제 친구 찬우 씨가 가부장적인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이건 너무 지나쳐요. 가족이 돈 때문에 싸울 수는 없는 법이에요. 민지한테 모든 얘기를 들었고 교양 있는 사람들처럼 대화하면 풀 수 있는 오해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해는 없어요, 찬우 씨. 명확함만 있을 뿐이지. 준호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합리적인 척할 때 짓는 그 거만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장모님, 저희도 장모님께서 서운해하신다는 거 이해해요. 세대 차이는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하지만 무고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계세요. 그는 실제로 혼란스럽고 슬퍼 보이는 서연이와 지우를 가리켰습니다. 애들은 할머니가 왜 더 이상 자기들과 말을 안 하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그것이 마지막 한 방울이었습니다. 내가 말을 안 한다고? 나한테 알리지도 않고 전화번호를 바꾼 게 누군데? 할머니가 이기적으로 구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면서 손녀들을 못 보게 막은 게 누구였지? 민지는 얼굴을 붉혔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엄마가 그렇게 흥분한 상태인 걸 보는 건 애들한테 좋지 않아요. 어떻게 흥분한 상태? 그렇게 원망에 차고 삐뚤어지고 자기 가족에게 끔찍한 말을 하는 모습이요. 언제나 민지의 모든 일의 공범이었던 혜진이 공격에 가세했습니다. 이모, 민지가 그러는데 이모가 민지한테 필요할 때만 찾는다고 했다면서요. 그건 너무 잔인해요. 민지는 이모를 정말 사랑해요. 항상. 이모를 챙겨왔다고요. 나를 챙겨? 정말? 저는 집으로 들어가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둔 신발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제가 버려졌다는 증거들로 가득했습니다. 제 건강 비용에 대한 유일한 책임자로 제 이름만 적힌 병원 영수증들. 너희들이 아카풀코에서 휴가를 보내는 동안 내 돈으로 수리했던 집 수리비 청구서들. 내가 직접 산 케이크와 함께 홀로 찍은 지난 생일 사진들. 이것 좀 보세요. 이건 제가 폐렴에 걸렸을 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던 병원 영수증이에요.
이건 집안에 뭐가 고장날 때마다 제가 제 돈으로 고친 모든 청구서고요. 당신들은 아카풀코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었죠. 이건 지난 5년간 제 생일 사진들이에요. 여러분 중 누구도 전화할 생각조차 안 해서 저 혼자 축하했던. 저는 마치 검사가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하듯 종이 한 장,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가족 앨범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앨범의 특정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민지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제가 굴욕의 증거로 인쇄해 보관했던 크루즈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선실에서 내가 돈 낸 여행에서 내 돈을 쓰면서 찍은 거야. 그동안 나는 여기 쓸모 없어진 개처럼 버려져 있었지. 저는 단호한 움직임으로 앨범에서 사진을 찢어냈습니다. 종이는 반으로 찢어지며 웃고 있는 민지와 제가 꿈에 그리던 바다 배경을 갈라놓았습니다. 뒤이은 침묵은 무덤 같았습니다. 할머니, 서연이가 속삭였고 그것은 누군가가 처음으로 갈라진 목소리로 낸 소리였습니다. 아니, 아가, 네 잘못이 아니야. 너희들은 너희 엄마가 너희에게 자기 것인 양 선물하기 위해 내 꿈을 훔쳤다는 걸 몰랐잖아. 민지가 폭발했습니다. 내가 훔쳤다고요? 제가 은혜를 베푼 거죠. 엄마는 그 여행을 즐기지 못했을 거예요. 계속 불평하고 몸이 안 좋다고 하고 모두의 휴가를 망쳤을 거라고요. 누가 너더러 나 대신 결정해달라고 했지? 누군가는 했어야죠. 누군가는 이 상황에서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내가 어른이야, 민지야. 나는 내 엄마라고. 내 문제야, 딸이 아니고. 그 고함은 제가 가진 줄도 몰랐던 힘으로 제 가슴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몇몇 이웃이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책임감 있는 어른에 대해 말하자면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의료비, 집수리비, 등록금, 생일 파티, 크리스마스 선물, 가족 휴가비를 낸 유일한 사람이 바로 나였다는 걸 모두 알아줬으면 해. 너희들은 항상 돈을 내지 않을 이유를 찾아냈으니까. 돈이 부족하다거나 다른 지출이 있다거나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거나. 준호가 끼어들려고 했습니다. 장모님, 저희는 항상 감사하게 감사하다고? 뭘로? 말로? 약속으로? 더 많은 것을 요구하러 오는 방문으로? 저는 민지를 똑바로 눈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내 말 잘 들어.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테니까. 나는 다시는 내 것을 아무것도 내주지 않을 거야. 네가 편할 때 네 아이들을 돌봐주지도 않을 거고 네가 절대 갚지 않는 돈을 빌려주지도 않을 거야. 그리고 네가 나를 짐짝처럼 대하는 걸 더 이상 허락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엄마, 우린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서로 존중하는 거야, 민지야. 서로 돌보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지. 네가 나한테 한 짓은 가족의 사랑이 아니야. 착취지. 혜진이 중재하려고 했습니다. 이모 두 분 다 너무 과장하시는 것 같아요. 가족에겐 문제가 있기 마련이지만 항상 해결되잖아요. 그냥 차분하게 얘기하시면 해결할 건 아무것도 없어.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부서진 게 아니니까. 그냥 처음부터 작동하지 않았던 거야. 40년 동안 나는 내 딸과 관계를 쌓고 있다고 믿었어. 알고 보니 그냥 유용하게 쓰이고 있었을 뿐이지. 민지가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제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요. 우리를 이렇게 버리시면 안 돼요. 애들도 엄마가 필요하고 저도 엄마가 필요해요. 네가 필요한 게 나니 아니면 내 돈이니? 엄마가 필요해요. 그럼 증명해봐. 말로 말고 행동으로. 1년 동안 나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내가 무언가를 내주거나 누군가를 돌보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필요 없이 그냥 나와 함께 있고 싶어서 나를 찾아와.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려고 전화하고 내 돈이 필요 없는 무언가를 하자고 나를 초대해. 1년은 너무 길어요, 엄마. 네가 나를 네 금고가 아니라 엄마로 봐주길 40년 기다린 것도 긴 시간이었어. 저는 집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 대화는 끝났어. 모두 돌아가세요. 1년 동안 안 오면요. 저희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민지가 마지막 감정적 조종을 시도하며 물었습니다. 민지야, 나는 너를 용서할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배울 게 있지. 나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그리고 너도 배울 게 있어. 사람들을 그들이 줄 수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체로 소중히 여기는 법을. 저는 집으로 들어가 부드럽게 문을 닫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고 싶었던 모든 말을 했습니다. 그 가족. 대면 이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해결해야 할 다른 사람의 문제 목록 없이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집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은 달랐습니다. 외로움의 공허함이 아니라 평화의 고요함이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결코 제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장미와 카네이션 향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매주 금요일 거실에 노을 생활을 샀습니다. 한 달에 2만 원짜리 미술 잡지를 구독했습니다. 이전에는 불필요한 지출이라고 여겼을 돈이었죠. 침실에 빛바랜 커튼을 방을 더 밝게 만들어주는 하늘색 새 커튼으로 바꿨습니다. 그림 수업에서 클라우디아 선생님이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은숙 씨 붓터치가 더 자신감 있어졌어요. 색상 선택에 더 결단력이 생겼고요. 무슨 변화가 있었나요? 세상에게 존재해도 좋다는 허락을 구하는 걸 그만뒀어요. 제 옷차림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치스러운 방식이 아니라 그냥 더 나아졌습니다. 특별한 날을 위해 보관해 두었던 진주 귀걸이를 평범한 화요일에 착용했습니다. 항상 가던 값싼 미용실이 아니라 제대로 된 미용실에서 더 현대적인 스타일로 머리를 잘랐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거울을 봤을 때 마주보는 여자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가족 대면 한 달 후, 저는 40년 동안 미뤄왔던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양평을 방문하는 것이었죠. 제가 팔았던 땅이 아니라 제가 자랐던 강가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여자가 되기 전에 어린 소녀가 아직 남아있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나룻배를 혼자 탔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에 뱃사공 아저씨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냐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 혼자예요. 정말요? 보통 아주머니들은 가족이나 손주들이랑 같이 오시는데 네, 정말이에요. 2시간 동안 제 어린 시절의 무대였던 강을 따라 항해했습니다. 버드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제 기억보다 더 높고 무성했습니다. 물은 제가 기억하던 것과 같은 녹색이었습니다. 꽃 파는 사람들은 여전히 다른 나룻배에서 상품을 팔며 제가 어릴 때 들었던 것과 똑같은 가락으로 꽃 사세요 꽃! 이라고 외쳤습니다. 뱃사공 아저씨는 자기 손주들 이야기, 나룻배 사업이 세월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 모든 것을 사진 찍으러 오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지 않는 관광객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머니는요? 손주 있으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네, 손녀 둘이 있어요. 같이 오고 싶어 하지 않던가요? 초대하지 않았어요. 아저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말을 채울 필요 없이 순간을 음미할 만큼 충분히 오래 산 두 사람의 편안한 침묵을 즐겼습니다.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왔을 때 박 할머니가 창가 의자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숙 씨, 아까 서연이가 왔었어요. 할 얘기가 있는데 엄마가 휴대폰을 뺏어서 전화할 수가 없다고 급하게 말하고 갔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아픈 걸까? 무슨 일이라고 하던가요? 중요한 일이고 학교 끝나고 다시 온다고만 했어요. 오후 4시 반, 저는 서연이가 교복을 입고 평소보다 더 무거워 보이는 책가방을 메고 길을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동생 지우가 손을 잡고 함께 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문을 두드렸을 때 제 첫 반응은 불안감이었습니다. 여기서 뭐하니? 부모님은 너희 온 거 아셔? 서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할 얘기가 있어요. 지우랑 저랑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저는 아이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겨우 9살인 지우는 긴장했지만 단호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서연이가 시작했습니다. 엄마랑 있었던 일, 이제 이해해요. 처음에는 왜 할머니가 더 이상 우리를 보러 오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우랑 제가 계속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작년 할머니 생신 때 엄마가 할머니한테 소리쳤던 거 기억나요? 지우가 수줍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사온 케이크가 엄마가 좋아하는 맛이 아니라고 소리쳤어요. 할머니는 부엌에서 우셨어요. 제가 봤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손녀들이 그렇게 많은 고통스러운 순간의 목격자였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화장실에서 넘어졌을 때 엄마가 오지 않았던 것도 기억나요. 서연이가 덧붙였습니다. 저희 둘 다 수두 걸렸을 때 할머니가 저희를 돌봐주셨는데 할머니가 아프셨을 때 엄마는 할머니가 과장한다고 했어요. 서연이가 책가방을 열고 손편지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2가지 다른 글씨체가 있었습니다. 서연이의 것과 지우의 것. 이거 같이 썼어요. 엄마 아빠는 할머니한테 화가 나셨지만 저희는 할머니가 옳았다는 걸 이해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편지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할머니께 지우랑 저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어요. 저희는 엄마가 할머니를 잘 대해드리지 않았고 할머니가 화낼 권리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할머니를 돈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할머니라서 정말 사랑해요. 계속 할머니를 뵙고 싶지만 할머니가 저희를 돌보거나 저희에게 무언가를 사줘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희는 할머니를 사랑하니까 할머니랑 같이 있고 싶어요. 할머니가 원하시면
엄마가 모를 때 학교 끝나고 찾아가도 될까요? 저희한테 아무것도 사주거나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주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할머니를 안아드리고 학교에서 어땠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할머니가 저희한테도 화가 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랑을 담아 서연이와 지우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아주 오랜만에 그것은 순수한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예쁜 아가들, 내가 어떻게 너희한테 화를 낼 수 있겠니? 너희는 아무 잘못도 없어. 저는 두 아이를 꼭 껴안고 그들의 작은 몸의 온기를 느끼며 아이들의 샴푸 향과 순수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나를 보러 와서 부모님과 문제가 생기는 건 원치 않아. 그것도 이미 얘기했어요. 서연이가 저를 놀라게 할 정도의 성숙함으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솔직해지기로 했어요. 할머니를 계속 보고 싶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만약 못 가게 하시면 저희는 아주 슬플 거라고요. 할머니는 저희한테 한 번도 나쁘게 대한 적이 없잖아요. 지우가 덧붙였습니다. 항상 진심으로 안아주셨어요. 휴대폰 보면서 안아주는 엄마랑은 달라요. 그날 오후 우리 셋은 마당에 앉아 우유와 함께 과자를 먹었습니다.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학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과목, 자연과학에 대해 이야기했고 지우는 나무 아래 함께 있는 우리 셋을 그린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후 저는 진달래꽃들 사이에 앉아 노을이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온전하다고 느꼈습니다. 제 가치를 알기 위해 민지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수년 동안 올바른 일을 해왔다는 것을 알기 위해 감사를 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기 위해 유용할 필요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제 손녀들은 조건 없이, 숨은 의도 없이, 대가를 바랄 필요 없이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때까지 그린 그림 중 최고의 작품을 그렸습니다. 꽃이 만발한 정원에서 키가 다른 세 명의 여성이 무한한 하늘 아래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새로운 가족이었습니다. 제가 줄 수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기로 선택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은 그 가족과의 대립 이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희 집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거실 벽은 방 전체를 따뜻하고 아늑하게 만들어주는 부드러운 복숭아 빛으로 칠했습니다. 가구 배치를 바꾸고 창가 옆에는 제 이젤과 그림 도구를 놓을 특별한 공간을 만들었죠. 집안에서는 더 이상 남은 음식을 드는 냄새나 슬픔의 냄새 대신 신선한 꽃향기와 유화 물감 냄새,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게 된 한 여인의 형언할 수 없는 향기가 났습니다. 제 하루는 완전히 새로운 구조를 갖게 되었습니다. 급한 용무 때문이 아니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자연광 1시간 1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싶어서 아침 7시에 눈을 떴습니다. 작은 식탁에 앉아 마당을 내다보며 아침을 먹고 햇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달래꽃의 색을 어떻게 바꾸는지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평화로 저를 채워주는 조용한 명상이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여전히 그림 수업에 나갔고 새로운 활동도 추가했습니다. 금요일 오후에는 같은 문화센터에서 한국무용 수업을 듣기 시작했죠. 67의 나이에 저는 전통 가락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박 선생님은 제게 타고난 리듬감이 있고 제 몸짓에서는 흉내 낼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이 표현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룹 발표회를 위해 처음으로 한복 치마를 입었을 때 저는 침실 거울 앞에 서서 몇 분 동안이나 거울 속의 여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선명한 남색 치마는 제 머리카락과 아름다운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미용사가 생동감 있는 개성을 살리기 위해 제안했던 대로 머리는 더 짧게 자르고 몇 가닥의 은발을 멋스럽게 남겨두었죠. 수년간 피로와 체념만을 비추던 제 눈은 제가 가졌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던 무언가, 바로 설렘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홍대의 최신식 미용실에서 일하는 로운이라는 젊은 미용사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보수적인 머리 스타일로 가리고 계셨던 광대뼈가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리고 그 눈은 사연을 담고 있는 눈이네요. 로운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 눈은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존재하는 것 자체를 미안해하는 여인의 눈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이웃들도 그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 제 고통을 조용히 지켜보았던 박 할머니는 이제 거의 매일 제 변신에 대해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은숙 씨, 무슨 좋은 일 있어요? 15년은 젊어 보여. 걷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달라졌어. 꼭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 같아. 무거운 짐 몇 개 내려놨어요.
이전에는 불가능했을 미소를 지으며 제가 대답했습니다. 수년간 고개를 숙이고 늘 바쁘게 지나가던 저를 보아온 동네 슈퍼 아저씨마저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새로 전시회 하는 거 보셨어요? 요즘 부쩍 예술에 관심 많아 보이셔서 혹시나 해서요. 슈퍼 아저씨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박물관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자유시간이 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바쳐졌을 때는 감히 허락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제가 가장 좋아한 곳은 프리다 칼로 미술관이었습니다. 그녀의 그림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킨 한 여성의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고통을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는 그 생각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 그림 중 하나, 기억에 의존해 그린 양평의 풍경화가 수업 시간에 큰 주목을 받아 클라우디아 선생님은 지역 어르신 미술 공모전에 출품해보라고 제안하셨습니다. 은숙 씨, 낭비해서는 안 될 타고난 재능이 있어요. 이 그림은 향수를 자아내지만 동시에 희망을 담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탄탄하고 감정적으로 강력하죠. 그 공모전에서 3등상을 받았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한 일이 아니라 제가 직접 창조한 것으로 인정을 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상장에는 제 이름 석자 김은숙과 함께 지역 문화 예술 발전에 대한 기여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지와 관련되거나 학비를 내거나 가족의 책임과 연관되지 않은 채 제 이름이 단독으로 등장한 첫 공식 문서였습니다. 그날 밤 거실 벽에 상장을 걸고 나서 가장 좋아하는 의자에 앉아 몇 달 동안 피해왔던 생각에 잠겼습니다. 40년 동안 저는 제 가치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베풀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성공은 민지의 행복으로, 할머니로서의 성공은 손녀들의 미소로, 여성으로서의 성공은 다른 사람들의 편안함을 위해 제 자신을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는지로 측정했습니다. 제 가치가 저의 유용성과는 무관하게 본질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단 한 번도 고려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새로 꾸민 거실에 앉아 제 그림과 신선한 꽃들에 둘러싸여 벽에 걸린 상장을 바라보며 저는 근본적인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단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도 가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공간을 차지하고 의견을 갖고 아니요라고 말하고 제게 기쁨을 주는 일에 돈을 쓰고 제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대신 영혼을 살찌우는 활동에 시간을 바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너무나 심오한 깨달음이라 저도 모르게 소리내어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이와 지우와의 만남은 규칙적이 되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딸들의 끈질긴 요구에 민지가 마침내 굴복하여 아이들은 일주일에 2번 학교가 끝나고 허락을 받고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만남은 더 이상 제가 아이들을 돌보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존재를 즐기는 다른 세대의 새 여인 간의 진정한 교류였습니다. 서연이는 그림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고 저는 토요일 아침마다 마당에서 기초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우는 제가 어릴 적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양평에서의 제 어린 시절 이야기, 아이들의 현재 삶 속 어떤 어른도 들어줄 시간이 없었던 이야기들이었죠. 할머니의. 엄마는 어떤 분이셨어요? 어느 날 오후 우리가 도화지에 꽃을 그리며 놀 때 지우가 물었습니다. 아주 강한 분이셨지, 우리 아가. 하루 종일 일하시면서도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도록 늘 애쓰셨어.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도 내셨단다. 일요일이면 예쁘게 차려입고 그냥 사람들 구경하러 동네를 산책하셨지. 여자는 엄마이기 이전에 사람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곤 했어. 할머니는 그걸 잊으셨어요? 특유의 날카로움으로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아가, 아주 오랫동안 잊고 살았어. 하지만 이제 다시 기억해냈단다. 10월의 어느 날 오후 한국 무용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예상치 못한 손님과 마주쳤습니다. 준호가 저희 집 앞에 서 있었는데 몇 달 전에 그 거만한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초조해 보였고 심지어 약간 부끄러워하는 듯 했습니다. 장모님,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에 따라 다르겠지. 민지 씨에 대해서요? 그리고 저희에 대해서요? 그리고 장모님께서 여러 면에서 오르셨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예의 때문이라기보다는 호기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준호는 마치 제 공간을 오염시킬까 두려운 사람처럼 소파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민지 씨가 그날 이후로 무척 우울해했어요. 처음에는 장모님께서 과장하셨고 그냥 흔한 모녀 갈등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지켜보면서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 저희가 정말 필요할 때만 장모님을 찾았다는 거요. 장모님께서 정말 괜찮으신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 장모님 계획이나 바람은 고려하지 않고 언제나 저희를 위해 시간이 있을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거요. 준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문제의 일부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민지 씨가 저희가 감당할 수도 있었던 일들에 대해 장모님께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감정적인 대가 없는 재정적 안전망이 있다는 게 편했거든요. 누구에게 감정적인 대가가 없었다는 거지? 저희에게요. 장모님께는 그 대가가 엄청났는데 저희는 그걸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가족 중 누군가가 제가 수십 년간 겪어온 현실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에서 뭘 바라는 건가? 준호군?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장모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제가 이해한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했어요. 그리고 민지 씨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도요. 그날 오후 준호가 떠난 후 저는 그의 방문에 대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요구하러 오지 않았고 저를 이전의 관계로 되돌리려 조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제 경험을 인정하러 왔을 뿐이었습니다. 작은 발걸음이었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그날 밤 혼자만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제가 즐기게 된 사치였죠. 제 내면에서 근본적인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행복해지기 위해 민지가 변하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제 경험을 인정받기 위해 딸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함을 느끼기 위해 딸의 사랑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행복해지는 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어떤 사과나 화해보다도 더 진정한 자유처럼 느껴졌습니다. 겨울은 예상보다 포근하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두려워했던 것과는 달리 마당의 진달라에는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강렬함으로 꽃을 피웠습니다. 마치 제 집을 채운 새로운 에너지를 느끼고 제 안에서 피어나기 시작한 삶의 조용한 축하에 동참하기로 결심한 것 같았습니다. 12월의 어느 날 저녁으로 끓일 된장찌개 거리를 사서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문 아래에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이름이 제가 기억하는 그 또박또박한 글씨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민지였습니다. 안에는 종이 한 장과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3년 전 민지가 별다른 용건 없이 저를 찾아왔던 몇 안 되는 날 중 하나에 찍은 제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마당에서 화채물을 주고 있었고 카메라를 전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 제 자세에서는 피로가, 눈에서는 슬픔이, 그리고 보이지 않는 무게를 짊어진 듯 앞으로 굽은 어깨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연결을 잃어버린 한 여인의 초상이었습니다. 편지는 짧았습니다. 엄마 앨범에서 이 사진을 발견하고 계속 울었어요. 제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언제 그렇게 슬퍼지셨어요? 아니면 제가 알아차렸으면서도 그게 더 편해서 외면했던 걸까요? 저 요즘 심리 상담 받고 있어요. 상담사 선생님 덕분에 제가 보고 싶지 않았던 것들을 이해하게 됐어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고 이 편지를 쓰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기쁘다고 말하고 싶어서 쓰는 거예요. 서연이가 엄마가 마당에서 그림 그리는 사진을 보여줬는데 정말 빛나 보였어요.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전 제 어린 시절 기억 속의 엄마 모습이었어요. 그냥 그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민지, 사랑하는 딸이나 제 반응을 조종하려는 어떤 문구도 없이 서명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처음으로 숨은 의도 없는 정직한 소통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 편지를 다른 중요한 서류들과 함께 서랍장에 넣어두었습니다. 즉시 답장할 계획이어서가 아니라 민지가 처음으로 저를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가 아닌 독립적인 한 개인으로 보았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주에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국 무용을 가르쳐 주시는 박 선생님이었습니다. 은숙 씨, 혹시 관심 있을 만한 제안이 있는데요. 한 문화재단에서 스페인의 자매 도시와 예술 교류 행사를 기획하고 있어요. 한 달 동안 한국 문화를 대표할 60세 이상의 지역 예술가를 찾고 있는데 무리한 부탁인 건 알지만 은숙 씨가 완벽한 적임자라고 생각해요. 스페인이요? 한 달 동안이나요? 네, 세비야에서요. 숙식과 약간의 활동비가 제공될 거예요. 우리 전통 춤을 공유하고 그들의 춤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림 워크숍과 문화 교류도 있을 거고요. 제 첫 반응은 공포였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전화번호 바꾸는 것조차 두려워했던 67의 김은숙인 제가 어떻게 혼자 다른 나라로 여행 가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저는 한 번도 한국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은숙 씨에게 완벽한 기회인 거예요. 은숙 씨, 저는 지난 몇 달간 당신이 완전히 변하는 모습을 봤어요. 당신 나이의 절반인 여성들도 부러워할 만한 에너지와 자신감을 갖고 계세요. 게다가 예술적 재능도 있으시고 우리 문화를 훌륭하게 대표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스페인으로 여행을 가고 저처럼 뒤늦게 예술적 열정을 발견한 다른 동년배 여성들을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저를 흥분시키는 동시에 두렵게 했습니다. 제 성인 인생 전체를 통틀어 가장 큰 기회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지난 몇 달간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그랬던 것처럼 양평으로 산책을 갔습니다. 물의 침묵과 제가 자란 곳에 있다는 사실이 주는 평온함이 필요했습니다. 나룻배가 강을 따라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동안 저는 6개월 전에 제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그 시절의 김은숙은 이런 여행을 결코 고려하지 않았을 겁니다. 경제적인 제약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이 그런 경험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의 김은숙은 전적으로 가족의 필요에 따라 일정이 결정되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강을 항해하는 김은숙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시험해 보았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버려졌다는 느낌 없이 혼자 살 수 있다는 것, 다른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 죄책감 없이 자신의 꿈에 돈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선장님, 이 물 위의 사색에 저의 단골 동반자가 된 뱃사공 아저씨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만약 완전히 새로운 곳을 볼 기회가 주어졌는데 혼자 가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글쎄요, 그건 제가 제 자신을 얼마나 잘 아느냐에 달려 있겠지요, 사모님. 혼자 있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서든 자기 자신으로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의 말이 제 마음 깊이 울렸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저는 바로 그것을 배웠습니다. 혼자 있을 때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저는 제가 발견한 그 여자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박 선생님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아드릴게요. 스페인에 가고 싶어요. 은숙 씨, 정말 멋져요. 믿을 수 없는 모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여행 준비는 새로운 기쁨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저는 67의 첫 여권을 만들었습니다. 증명사진에는 은발머리에 반짝이는 눈, 자신감 있는 미소를 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가졌던 어떤 신분증 사진과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내 상점에서 보고 마음에 들었지만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와인색의 새 여행 가방을 샀습니다. 이제는 필요했고 단지 기능적인 것 대신 예쁜 것을 고를 권리를 제 자신에게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여행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흥분과 자부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스페인 가시는 거예요? 우와, 콜럼버스 같아요. 지우가 저를 항상 미소 짓게 만드는 어린애다운 논리로 외쳤습니다. 더 성숙한 서연이는 제가 하는 일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제 친구들은 자기 할머니들이 맨날 불평만 한다고 하는데 우리 할머니는 저희도 못 해본 모험을 하고 계시잖아요. 떠나기 전날 밤 박 할머니가 캐모마일 차 한 잔과 여행하는 할머니의 조언을 들고 작별 인사를 하러 오셨습니다. 은숙 씨, 내가 당신 이웃으로 지낸 세월 동안 이렇게 살아있는 모습은 처음 봐요. 꼭 아주 긴 잠에서 깨어난 것 같아. 맞는 말 같아요, 할머니. 아주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멀리 가는 거 무섭지 않아요? 무서워 죽겠어요. 제가 웃으며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설렘이 더 커요. 그리고 그건 수십 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에요. 그날 밤 짐을 다 싸면서 서랍장에서 몇 주 전 민지가 보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다시 읽어보고 처음으로 답장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짧은 편지를 썼습니다. 민지에게 편지 잘 받았고 무척 감동했단다. 내일 한 달간 스페인으로 떠난다. 미술과 무용문화 교류 행사란다.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자기 자신에게 놀라는 데에는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걸 배우고 있구나. 돌아왔을 때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온전히 나를 위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건 확실히 안다. 그리고 그게 옳게 느껴진단다. 아이들 잘 돌보렴. 엄마가 공항으로 가는 길에 딸의 우편함에 편지를 넣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평생을 살아온 서울의 거리를 지나치며 저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으로 집을 비워두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왔을 때 제가 떠난 그대로 집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허락 없이 들어와 제 물건을 쓰거나 가져갈 열쇠를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 존재에 의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 집은 벽에 걸린 제
그림과 마당의 화초와 서랍장의 책과 함께 저를 기다릴 것이었습니다. 저는 온전히 제 것이 된 집으로 제 자신의 행복을 위해 지은 삶으로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서울이 제 아래에서 점점 더 작아지는 동안 저는 스케치북을 꺼내 구름 위에서 본 첫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67에 저는 마침내 제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는 수요일 아침 멕시코의 태양과는 다른 느낌의 햇살 아래 세비야에 착륙했습니다. 더 부드럽고 더 황금빛이었으며 마치 수세기의 역사를 통과한 후 제 피부에 닿는 것 같았습니다. 공항은 활기로 가득 찼고 안달루시아 억양의 스페인어 목소리는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낯설게 들렸습니다. 마치 아는 노래를 다른 리듬으로 듣는 것 같았죠.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인 카르멘 루이즈 몬토야가 김은숙, 대한민국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대쯤의 여성으로 우아한 쪽진 머리에 흑빛 계열의 옷을 입어 세련되면서도 보헤미안 예술가 같은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은숙 씨, 세비야에 오신 걸 환영해요. 비행은 어땠어요? 스페인은 처음이신가요? 네, 사실 한국 밖으로 나와본 게 처음이에요. 카르멘은 처음에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저를 보았지만 이내 그것이 존경의 눈빛임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용감하시네요. 첫 해외여행을 65에 하시다니. 67이에요. 67. 은숙 씨, 당신은 정말 영감을 주는 분이세요. 제가 아는 당신 나이의 여성 대부분은 단골 마트 바꾸는 것조차 두려워하는데요. 숙소로 가는 동안 카르멘은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60세 이상의 라틴 아메리카 예술가 12명으로 예술가 레지던스로 개조된 오래된 수녀원에 머물게 될 것이었습니다. 현지 예술가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전통 안달루시아 기법을 배우고 한 달에 마지막에는 대중에게 공개되는 합동 발표회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방은 중앙 정원이 보이는 2층에 있어요. 마음에 드실 거예요. 중앙 분수에서 나는 물소리를 들으며 깨어나는 건 정말 마법 같거든요. 방은 제 모든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단순하지만 우아했고 흰 벽과 천장의 나무 들보, 그리고 정말로 제 인생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정원으로 난 창문이 있었습니다. 오렌지 나무와 제스민, 그리고 끊임없이 평화로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파란 타일의 분수. 세비야에서의 첫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불안 때문이 아니라 순수한 설렘 때문이었습니다. 매시간을 알리는 대성당의 종소리, 돌길에 울려 퍼지는 발자국 소리, 이웃집 정원에서 들려오는 먼 대화 소리까지 모든 소리가 새로웠습니다. 마치 소설 속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공동 아침 식사 자리에서 프로그램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온 도에가 로사, 콜롬비아에서 온 민속 음악가 에바리스토, 과테말라에서 온 원주민 직조가 에스페란사, 그리고 저처럼 60대가 예상치 못한 모험을 하기에 완벽한 시기라고 결심한 여러 다른 예술가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로사는 즉시 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62살이었고 40년 동안 주부로 살았으며 자녀들이 집을 떠나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 자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때 도예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은숙, 이 모든 것 중에 뭐가 제일 황당한지 알아? 산타크루즈 지구의 좁은 거리를 걸으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난 지금껏 이렇게 무서우면서 동시에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어. 마치 잠들어 있다가 갑자기 누군가 집의 모든 창문을 활짝 열어젖힌 것 같아 바로 그거였습니다. 오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제가 느꼈던 바로 그 감정이었습니다. 워크숍은 계시와도 같았습니다. 천연 안료를 섞는 법, 지중해의 빛을 이용해 특정한 효과를 내는 법, 현대적인 구성의 아랍 건축 요소를 통합하는 법 등 상상도 못했던 회화 기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예술 기법보다 더 중요한 것, 제가 예상치 못했던 제 자신에 대한 무언가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식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수년간 제 뇌는 오직 가족의 일정, 예산, 문제, 비상사태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모든 정신적 능력을 순수하게 창의적이고 개인적인 무언가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짜릿한 경험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중앙정원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제가 3주 동안이나 집에서 온 메시지가 있는지 강박적으로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그립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은숙 씨,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현지 강사 중 한 명인 플라멩코를 가르치는 40대 여성 필라르가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어떻게 이 여행을 결심하게 되셨어요? 당신 나이의 여성이 예술적 열정을 좇아 혼자 다른 나라로 여행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그 질문은 제가 부엌 바닥에 깨진 컵 조각을 발견했던
그날 오후부터 걸어온 모든 길을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 살기 시작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것을 발견했죠. 필라르는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당신 연세인데 그분의 모든 정체성은 자녀와 손주들에게 유용한 존재가 되는 것을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항상 슬펐어요. 그 모든 희생 아래에 감히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온전한 한 여인이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절대 늦지 않았다고 전해주세요. 저도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세비야의 오후는 제가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워크숍이 끝나면 로사와 저는 목적 없이 도시를 걸으며 숨겨진 광장을 발견하고 오래된 교회에 들어가고 웨이터들이 어딘가에 도착하기 위해 서두르지 않는 것이 분명한 관광객들에게 베푸는 다정한 인내심으로 우리를 대해주는 바에서 타파스를 맛보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과달키비르 강 근처의 작은 선술집에서 로사는 제 자신의 이야기에 대한 관점을 바꿔놓은 고백을 했습니다. 은숙, 내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게 뭔지 알아? 네 친딸과의 관계일지라도 독이 되는 관계를 끊어낼 용기가 있었다는 거야. 완전히 끊은 건 아니야. 그냥 선을 그었을 뿐이지. 그게 그거지. 나는 그렇게 못했어. 내 아이들은 아직도 돈이 필요하거나 손주를 봐달라거나 부부싸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할 때마다 나한테 전화해. 그리고 나는 내가 나쁜 엄마가 될까봐 두려워서 계속 그래라고 말해. 그렇게 해서 행복해? 아니, 전혀. 하지만 아니오라고 말하면 그들이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봐 두려워. 그리고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 내 존재의 의미는 뭘까? 그녀의 질문은 저를 강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확히 제가 수십 년 동안 생각해왔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차이점은 저는 거의 우연히 다른 사람에 대한 저의 유용성과는 무관하게 제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로사, 너 여기 세비야에서 도예를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행복해? 최근 몇 년간 가장 행복해. 그리고 네 아이들은 너 없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잘 지내고 있어? 응. 사실 어제 딸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평소 같았으면 나한테 상의했을 상사와의 문제를 혼자 해결했다고 하더라고.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했어. 그렇다면 문제는 그들이 너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닐지도 몰라. 어쩌면 문제는 그들이 너를 다른 방식으로 필요로 할 수 있다는 걸 발견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걸지도. 그날 밤 휴대폰으로 예상치 못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큰 손녀 서연이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가 페이스북에 올린 스페인 사진 보여줬어요. 엄청 행복해 보여요. 지우랑 저는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엄마도 할머니 사진이 아주 예쁘다고 했어요. 스페인이 할머니한테 잘 맞는 것 같다고요. 보고 싶지만 할머니가 모험을 즐기고 계셔서 저희도 기뻐요. 사랑해요.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들은 코디네이터인 카르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이 경험을 기록하는 게 중요해요, 은숙 씨. 당신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당신 같은 다른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서요. 사진 속에는 제가 아직도 알아보는 대해를 먹는 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달루시아의 햇살 아래 빛나는 은발, 수십 년간 입었던 것보다 더 생생한 색상의 옷, 그리고 그림을 그리거나 춤을 추거나 그저 역사적인 거리를 걷는 동안 진심으로 미소 짓는 모습.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메시지는 이틀 뒤에 도착했습니다. 민지였습니다. 엄마, 스페인에서 찍은 사진들 봤어요. 최근 몇 년간 본 모습 중에 가장 행복해 보여요. 상담사 선생님이 제가 무언가를 깨닫도록 도와주셨어요. 제 평생 동안 저는 엄마를 독립적인 꿈과 필요를 가진 한 개인이 아니라 제 자신의 연장선으로 보았다는 걸요. 엄마가 스페인에서 엄마 자신을 위한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가 미처 알아보려 하지 않았던, 엄마가 항상 그래왔던 온전한 한 여성으로 엄마를 보는 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돌아오시면 의무를 가진 엄마와 딸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두 성인 여성으로서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를 알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매 순간을 즐기세요. 엄마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민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민지의 메시지가 저를 행복의 눈물로 울게 했습니다. 그날 밤 아랍식 등불로 밝혀진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서 저는 여행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나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나는 내 삶에서 도망치기 위해 스페인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항상 여기에 있었던, 존재하기에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던 한 여인을 만나러 온 것이다. 그리고 알고 보니 그 적절한 순간은 바로 지금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분수 소리를 들으며 절대적인 확신 속에서 깨어났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겠지만 떠났던 그 김은숙은 아닐 것이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 자신에게 온전히 존재할 허락을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세비야에서의 마지막 날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다가왔습니다. 한 달은 한숨처럼 지나갔지만 동시에 영원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매 순간을 진정으로 살고 모든 경험을 보물처럼 의식적으로 기억에 저장할 때 시간이 이토록 탄력적일 수 있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프로그램의 마지막 발표회는 세비야 알카사르의 아름다운 정원에서 열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독창적인 작품과 교류 기간 동안 만든 작품을 결합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제 작품은 제 변신의 이야기를 담은 3부작이었습니다. 첫 번째, 패널은 깨진 접시에 둘러싸인 어두운 부엌에 웅크리고 있는 한 여성을, 두 번째 패널은 꽃이 가득한 정원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는 같은 여성을, 그리고 세 번째 패널은 세비야에 열린 하늘 아래 무한을 향해 팔을 뻗고 춤을 추는 그 여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은숙 씨, 이 3부작은 정말 감동적이에요. 설치 중에 카르멘이 말했습니다. 이건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보는 모든 여성은 자기 경험의 일부를 알아볼 거예요. 대중에게 공개된 발표회 동안 저는 예상치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참석자 중에는 모든 연령대의 여성이 있었지만 특히 나이 든 여성들이 특별한 강렬함으로 작품을 관람했습니다. 몇몇은 제3부작 앞에서 오랫동안 멈춰섰고 여러 명이 다가와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 자전적인 작품인가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강한 세비야 억양의 한 부인이 물었습니다. 네, 완전히요. 첫 번째 패널에서 세 번째 패널까지 얼마나 걸렸나요? 첫 번째에서 두 번째까지 가는데 40년, 두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 가는데 6개월이요. 그 부인은 특히 제가 완전한 자유 속에서 춤을 추는 세 번째 패널을 보며 조용해졌습니다. 40년, 그녀는 마치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 반복했습니다. 나는 72살인데 당신의 연대기에 따르면 나도 아직 시간이 있네. 그 대화는 그날 밤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다른 여성들, 다른 이야기들과 함께였지만 근본적인 질문은 같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까? 다음 날, 한 달 동안 제 집이었던 방에서 여행 가방을 싸면서 저는 가져온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단지 물리적인 물건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장소들의 스케치, 요리법을 배운 음식들, 연락을 유지하기로 약속한 여러 나라 친구들의 전화번호,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제 자신의 버전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로사는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떠나기 전에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은숙, 이 한 달이 내 인생을 바꿨어. 예술 때문만이 아니라 네가 미안해하지 않고 사는 모습을 본 덕분이야. 집에 돌아가면 나도 선을 그을 거야. 35살짜리 내 딸은 자기 돈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 해. 딸이 화를 내면 어떡해? 그럼 화를 내겠지.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내 유일한 기능이 다른 사람에게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라고 느끼지 않을 거야. 나는 계속 도예를 하고 싶어. 계속 여행하고 싶고 누구의 엄마나 누구의 할머니가 아니라 계속 로사이고 싶어. 귀국 비행은 올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긴장 대신 차분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피해서 돌아가는 것도 아무것도 두려워하며 돌아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세상을 탐험하러 나갔다가 상상했던 것보다 세상이 더 크고 흥미롭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으로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는 놀라운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할머니가 노란 꽃다발을 들고 우리가 이웃으로 지낸 15년 동안 본 적 없는 환한 미소를 띤 채 서 있었습니다. 은숙 씨, 도착하는 거 꼭 봐야 했어요. 내 이웃이 혼자 스페인에 갔다가 국제적인 예술가가 돼서 돌아오다니 믿을 수가 없어서. 국제적인 예술가라니요? 서연이가 당신이 올린 사진들 보여줬어요. 진짜 예술가처럼 살았더구먼. 얼굴에 다 쓰여 있어. 아주 충만해 보여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오는 동안 박할머니는 동네 소식을 전해주었지만 저를 놀라게 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은숙 씨, 얼마나 많은 아주머니들이 나한테 당신에 대해 물어봤는지 몰라요. 어떻게 용기를 냈는지, 무섭지는 않았는지, 어떻게 혼자 다 준비했는지. 당신 여행이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준 것 같아요. 정말요? 저 모퉁이 집 안씨 부인이 그러는데 당신이 67에 스페인에 갈 수 있었다면 자기는 62의 운전을 배울 수 있겠다고 하더래요. 지난주에 운전학원에 등록했어요. 제 집은 제가 떠났던 그대로 저를 맞이했지만 느낌이 달랐습니다. 물리적으로 변해서가 아니라 제가 새로운 눈으로 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제 안식처였지만 더 이상 제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제 기반이었지만 제 한계가 아니었습니다.
집에서의 첫날 밤, 짐을 풀고 스페인에서 가져온 선물들을 곳곳에 놓는 동안 전화가 울렸습니다. 제 새 번호, 몇 사람만 아는 번호였습니다. 할머니, 돌아오셨어요. 서연이었고 목소리는 진심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그래, 아가, 집에 왔어. 내일 뵈러 가도 돼요? 지우랑 저랑 모든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리고 엄마도 오고 싶어 해요. 할머니가 괜찮으시다면요. 그 질문은 저를 놀라게 했지만 몇 달 전처럼 불안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와도 좋아. 하지만 이제 규칙이 달라졌다는 건 알아두렴. 무슨 규칙이요? 너희는 무언가를 해결해 줄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고 싶어서 오는 거야. 내 스페인 이야기를 들으러 오는 거지. 너희 문제를 얘기하러 오는 게 아니야. 그리고 엄마가 온다면 스페인에서 돌아온 김은숙을 알고 싶어서 오는 거지. 떠나기 전에 김은숙이 필요해서 오는 게 아니야. 알겠어요, 할머니. 엄마도 동의하신대요. 다음 날 세 사람이 도착했을 때 제가 없는 동안 가족의 역학관계에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아이들은 더 독립적이고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민지도 달라 보였습니다. 엄마,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녀가 처음 한 말이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몇 년 동안 들어본 적 없는 무언가, 바로 진정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페인이 나한테 잘 맞았나 봐. 스페인이 아니에요. 엄마 자신이었어요. 스스로에게 행복해질 허락을 내리신 거죠. 그 후 2시간 동안 저는 제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고 스케치를 보여주고 세비야에서 가져온 허브로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민지가 제 말을 진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자기 문제로 화제를 돌리기 위해 잠시의 틈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 경험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엄마, 뭐 하나 여쭤봐도 돼요? 물론이지. 외국에서 혼자 잔 첫날 밤 기분이 어떠셨어요? 무서웠어. 하지만 또 수십 년간 느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자유로웠지. 오직 엄마 자신만을 위한 일을 하면서 죄책감은 안 드셨어요? 그 질문은 깊었고 딸의 심리상담 과정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지. 하지만 나중에는 깨달았어. 행복하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은 내 나이에 부릴 수 있는 사치가 아니라는 걸.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미안해하며 살 시간이 나에게는 남아있지 않아.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마, 저는 그걸 한 번도 배우지 못했어요. 엄마가 우리와 상관없이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걸 한 번도 배우지 못했죠. 그건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야. 나 자신도 몰랐으니까. 그날 오후 그들이 떠났을 때 저는 마당에 앉아 제가 없는 동안 자란 진달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것들 또한 제 여행을 틈타 더 자유롭게 꽃을 피운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제가 스페인에 있는 동안 받은 메시지들을 확인했습니다. 소녀들과 민지의 메시지 외에도 모르는 번호로 온 여러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제 번호를 알아내 용기를 축하한다고 문자를 보낸 동네 아주머니들, 비슷한 여행을 하고 싶다며 어떻게 준비했는지 묻는 먼 친척, 심지어 준획에서 온 짧지만 의미 있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장모님 스페인 사진들 봤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셔서 저도 기쁩니다. 돌아오시면 부담 없이 대화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모님께서 원하실 때만요. 제 변화가 저뿐만 아니라 저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보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저처럼 너무 늦었다고 믿었던 다른 여성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왔지만 이전의 삶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삶으로 돌아왔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속 조연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삶.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67에 저는 마침내 존재하는 것과 사는 것의 차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스페인에서 돌아온 지 6개월 후 제 삶은 제가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이전에는 결코 아니었던 무언가, 즉 진정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단지 안식처나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간 지점이 아니라 제가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반영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벽은 이제 제 그림들로 가득 찼습니다. 세비야의 3부작이 거실에 명예로운 자리를 차지했지만 다른 많은 작품들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억에 의존해 그렸지만 스페인에서 배운 기법을 사용한 양평의 풍경화, 카페와 공원에서 관찰한 이름 모를 여성들의 초상화, 계절에 따라 변하는 마당꽃들의 정물화, 모든 그림은 자유의 이야기, 세상을 자신의 눈으로 보는 법을 배운 한 여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제 하루는 완전히 새로운 구조를 가졌습니다. 외부의 의무 때문이 아니라
제 몸이 충분히 쉬었다고 신호를 보낼 때 잠에서 깼습니다. 마당을 내다보며 아침을 먹으며 무엇을 그릴지, 도시의 어느 곳을 탐험할지 계획했습니다.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단지 생필품을 사기 위해 방문했던, 하지만 이제는 색채와 역사, 인간미로 가득 찬 공간으로 보이는 서울 여러 동네의 재래시장을 수채화로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여전히 문화센터 수업에 나갔지만 이제는 토요일 아침에 워크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늦게 시작하는 여성들을 위한 그림 교실이라고 센터장님께 제안했을 때 그분은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워크숍은 즉시 마감되었고 대기자 명단은 3개월치가 찼습니다. 제 수강생들은 50대에서 75세 사이의 여성들로 각기 다른 사연을 가졌지만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수십 년간 다른 사람을 우선하며 살았고 이제는 오직 자신만을 위해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취미를 가질 시간이 없었던 주부들, 창의적인 면을 탐색하고 싶은 은퇴한 전문직 여성들, 수십 년간 결혼관계로 정의되었던 삶 이후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 미망인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63살의 수강생인 김 여사님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선생님과 함께 그림을 그릴 때면 40년 동안 숨어있던 제 자신의 일부를 만나는 기분이에요. 그 기분이 어떠세요? 아주 긴 잠에서 깨어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다른 여성들에게서도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마치 한국의 한 세대 전체가 잠들어 있다가 이제 동시에 깨어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3월의 어느 날 오후, 다음 날 수업 준비를 마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민지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혼자 서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제 정원의 화초들을 구경했고 손에는 붉은 제라늄이 심긴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정원에 두시라고 가져왔어요.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민지가 의무적인 날짜나 잘못에 대한 사과와 관련 없는 선물을 가져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단지 저를 생각했기 때문에 가져온 작은 정성이었습니다. 아주 예쁘구나 딸아. 진달라의 옆에 심어야겠다. 우리는 마당에 앉아 각자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숨은 의도나 은근한 요청, 기저에 깔린 긴장감 없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준호 씨랑 저 부부 상담 받고 있어요. 그걸로 기분이 어때? 처음에는 너무 창피했어요.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게 실패를 고백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나중에는 깨달았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건 실패가 아니라 성장이라는 걸요. 수년간 제가 개인적인 지원이나 변화를 추구하려는 시도를 비판했던 것을 생각하면 민지가 그런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뭘 배우고 있니? 많은 걸요. 하지만 주로 저희 둘 다 여자는 자동적으로 희생하고 남자는 자동적으로 돌봄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는 가정에서 자랐다는 걸요. 그리고 저희가 그런 패턴들을 의문 없이 반복하고 있었다는 걸요. 민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우리가 막 심은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도 준호 씨한테 했던 것과 똑같이 했다는 걸 배우고 있어요. 엄마의 역할이 제 인생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당연하게 여겼고 엄마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는 한 번도 묻지 않았죠. 민지가 자신의 행동이 제 안녕에 미친 영향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 기분이 어때? 부끄럽고 슬퍼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어요. 이제야 엄마가 왜 그렇게 불행했는지 이해할 수 있고 엄마의 현재 행복이 저를 벌주기 위한 게 아니라 엄마 자신을 돌보기 위한 것이라는 걸 이해하니까요. 우리는 2시간 동안 대화했습니다. 민지는 자신의 상담 과정, 감정적으로 독립하는 법을 배우는 것, 준호가 가사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제 그림 수강생들, 계획 중인 예술 프로젝트, 그리고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단체전에 참여해달라는 초대를 받은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예술의전당이요? 엄마, 그건 정말 대단한데요? 네, 60세 이후에 피어나는 여성들이라는 주제의 전시회야. 전국에서 20명의 예술가가 참여할 예정이야. 기분이 어떠세요? 떨리고 설레. 내 작품이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보여지는 건 처음이야.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민지가 저를 자랑스러워한다고 말했을 때 그것이 진심이라고 느꼈습니다. 제 작은 성취에 대한 거만한 자부심이 아니라 제가 이룬 것에 대한 진정한 존경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지가 떠날 때 그녀는 다른 방식으로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다음에 가야 할 곳을 생각하지 않고 떠나기 전에 무엇을 부탁해야 할지 계산하지 않는 포옹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뭔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엄마를 알고 싶어서요. 엄마 자신을요. 그림 그리고 여행하고 수업하는 김은숙을요. 제가 엄마를 위해 뭘 해줄 수 있는지에 기반하지 않은 관계를 맺고 싶어요. 그러면 정말 좋겠구나, 딸아. 2주 후 서연이와 지우가 예상치 못한 제안을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한테 그림 배우고 싶어요. 근데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거 말고요. 매주 일요일마다 와서 저희를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학생처럼요. 왜 그런 생각을 했니? 할머니가 그렇게 하는 게 행복해 보이셔서요. 서연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하셨던 것처럼 저희만의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요. 부모님은 동의하셨고, 네, 엄마가 그러시는데 저희가 어릴 때부터 자신만의 열정을 갖는 법을 배우는 게 좋대요. 그래야 할머니처럼 나이 들어서야 발견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요. 우리는 바로 그 주부터 일요일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제 손녀들이 유용해야 한다는 압박이나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 저를 감동시키는 자연스러운 창의력과 자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은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지우는 불가능한 색깔로 거대한 꽃을 그렸습니다. 서연이는 상상 속 인물들의 초상화를 전문으로 그렸고 그림을 그리면서 각 인물의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할머니, 제가 크면 할머니처럼 혼자 여행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오후 지우가 물었습니다. 우리 아가, 할머니는 네가 행복해질 허락을 받기 위해 67살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을 거라고 믿어. 너는 어릴 때부터 내 자신의 삶을 살 권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어떻게요? 내가 항상 너에게 상기시켜 줄 거니까. 예술의 전당 전시회 한 달 전, 제 삶의 가능성에 대한 관점을 다시 한번 바꿔놓을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은숙 선생님, 세비야의 카르멘 루이즈 몬토야입니다. 카르멘, 이게 얼마만이에요? 은숙 씨, 제안할 게 있어서 전화 드렸어요. 내년에 3개월 동안 세비야에 오실 생각 있으세요? 하지만 학생이 아니라 초빙 교수로요. 스페인의 노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노년기의 예술적 재발견에 대한 워크숍을 이끌어 주셨으면 해요. 그 제안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스페인에 다시 초청받는 것뿐만 아니라 전문가로서 다른 여성들에게 귀중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초청받은 것이었습니다. 카르멘, 제가 그런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은숙 씨, 당신은 가장 중요한 유일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요. 완전히 변신한 경험과 다른 여성들이 똑같이 하도록 영감을 주는 능력이요. 작년에 당신의 전시회를 보고 자신의 변화 과정을 시작한 부인들에게서 아직도 메시지를 받고 있어요. 그날 밤 별빛 아래 마당에 앉아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불과 2년 전 저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유용성으로만 정의되는 자신만의 꿈도 어머니와 할머니라는 정체성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보이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인정받는 예술가, 교사, 다른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 그리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만의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카르멘에게 전화했습니다. 카르멘, 저 은숙이에요. 제안을 받아들일게요. 스페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정말 멋져요. 믿을 수 없는 경험이 될 거예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을 때 단지 내 자신의 삶을 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또한 내 손녀들에게 본보기가 되었고 내 세대의 다른 여성들에게 영감이 되었으며 진정으로 살기 시작하는 데에는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마침내 이해한 한 여인이 되었다. 68배, 나는 아직도 이제 막 시작하고 있을 뿐이다. 변신은 완전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깨진 컵 앞에서 우는 김은숙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꿈을 쌓아가는 김은숙이었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댓글로 이야기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서 이 메시지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때로는 하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데 필요한 작은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